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대표 변호사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이번 주에 나름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겠죠? 네, 천수를 누리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27년생이시니까요. 네. 예, 대통령으로서 공과 과가 있는 분이시지만 젊은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시고요.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해체라든지 큰 결단들을 좀 많이 내셔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선진화되고 투명화되는데 많이 기여를 하셨다. 네, 기여하신 부분이 많이 있죠. 네. IMF도 기여 못하신 부분도 많이 있고, 있지만, 네. 정말 YS만큼 이 공과 내지는 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분도 참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YS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다 느끼는 그렇죠. 그런 편이죠. 네. 정말 애증을 동시에 느끼는 이런 정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서거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던데 그렇게 갑작스럽지는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27년생이시니까 천수를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병원에 입원도 오랫동안 하셨었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참 되게 생각보다 훈훈해요. 그러죠. 네. 분위기가. 네. 나라가 발전한 건지,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주지. 하여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댓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훈훈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방송이 녹음되는 오늘 아마 연결식이죠. 네. 여의도 추울 텐데. 그러게요. 네. 정말 추운 날 연결식을 야외에서 눈도 내리고 그랬는데. 자, 의료계 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아마 다나 의원 C형 간염 환자 무더기 발생. 다걸려 의원으로 바꿔야 되는지. 다걸려 의원.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이고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죠. 11월 마지막 주 희고라 132회 곧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송수연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자, 다나 의원이라는 동네 의원에서 수십 명의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을 여러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죠. 좀 소개해 주시죠. 서울 양천구에 있는 그 다나 의원이라는 곳에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라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바탕으로 양천구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바로 들어갔고 그 결과 처음엔 18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5일 기준으로 66명까지 감염자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 감염자에는 이렇게 되게 상황이 이상한 게 감염자들 중에는 그 병원 의료진도 있고요. 원장 부인도 있고요. 원장도 있다고 합니다. 원장 본인도 참 이상하다. 무슨 주사를 맞았길래 이렇게 됐죠? 이게 공통적으로 환자들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모두 수액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나 의원에서는 수액 주사를 맞으면 요즘 칵테일 주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비타민 주사, 뭐 이런 주사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수액 주사를 놓고 그 수액 라인에 사이드로 주사기로 그 다른 성분을 섞는 그런 주사를 공통적으로 다 맞았다고 하고요. 이 다나 의원이 그 주변에는 뭐 다이어트 주사, 뭐 피로 회복 주사 이런 걸로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만 쪽에 뭐 그것도 집중돼 했다 있었나 그러고요. 보네요. 네, 뭐 말들은 비만보다도 뭐 이렇게 좀 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몸에 좋은 주사, 많죠. 다이어트 피로 회복 여러 가지 주사 목적의 네. 네. 한다고 뭐 주사들을. 이뇨제를 섞어서 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5-6가지 성분을 섞어서 주사를 놓는 그런 그러니까 일이 많았다고 기본적으로 하네요. 이 대부분의 환자한테 주사제가 처방이 된 걸로 통계가 나와 네,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보면 20명 정도가 내원 환자였는데 그 내원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그 수액을 주사제 처방, 네, 주사제 처방을 수액. 받았다고 하네요. 그 98% 정도. 보통 동네 의원 같으면은 요즘 뭐 주사제 처방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98% 이런 비율은 절대 안 나올 건데 네. 전문 병원 여기는 뭔가 이렇게 좀 각종 주사 전문 네, 병원 전문 이런 병원.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게 2008년 5월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의원을 이용한 사람이 지금 2,269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450명, 채 20%가 안 되는 사람들만 검사를 지금 받았단 받은, 말이죠. 네. 네, 이게 근데- 그게 23일 기준으로 450명이고요. 아, 좀 늘었어요? 네. 이게 점점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25일 기준으로는 531명. 500명까지. 네. 하여튼 20% 이쪽 저쪽을 검사했는데 지금 66명까지 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늘 수 더 있죠. 늘어날 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 자, 그러면 지금 역학조사 결과 이 감염 원인은 그냥 정말 주사기 재사용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주사기가 아직- 얼마나 안다고. 아직 확정은 안 났을걸요. 주사기 재사용으로고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주사기 재사용이다라고 발표는 아직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공식 거의 발표는 그냥 안 했어요? 공식 발표는 아직 안 했고 역학조사 중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제보가 들어갔을 때도 주사기 재사용 건으로 제보가 들어갔었고요.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도 그렇게 그 원장과 그렇죠. 원장 예. 부인으로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했고 그리고 그 썼던 약제를 또 이렇게 재사용하는 일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주사기는 재사용했는데 실제 그렇게 퍼진 게 주사기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무슨 의료용품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또 있냐 뭐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근데 정확히 C형 있는 것 같긴 간염은 한데. 혈액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옆에 만졌기 있는 때문에 뭐 뭐 이런 만지고 거는, 이런 네. 걸로는 감염이 안 되거든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듣는 분들이 또 그렇죠. 메르스처럼 뭐 네, 기침이나 그렇게 뭐 이거 그런 그렇게 할 수도 계열은 있으니까. 전혀 네. 아니고요. 예. 아니고 뭐 C형 간염 환자하고 같이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이래서 감염되고 이런 건 네. 절대 아니고요. 그런 우리가 건- 일상생활 과정에서 서로 피가 섞일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뭅니다. 무슨 우리가 저 손가락 잘라가지고 이 막 비비면서 막 피를 섞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주사 의료 행위랑 관련될 때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빼고는 거의 없고요. 그럼 결국 이것도 주사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봐야 거의 되겠네요. 뭐 거의 그렇게 원래 이제 그 의료 기관에서 뭔가 주사 때문에 감염되는 게 아니면 C형 간염 그 감염 경로는 되게 이제 마약 사용자들이 주사기를 뭐 같이 사용해서 혹은 그 면도기 같은 거를 뭐 같이 썼을 때. 쓰는 경우 드물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뭐 가능성이지만 낮지만 확률이 그 칫솔 같은 거를 아주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가 묻어 있는 피가 묻어 있는데 잘 안 씻겨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칫솔을 남들이 쓰는데 그 사람한테도 또 이렇게 상처가 입안에 있었을 경우 뭐 이렇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몇 가지 다들 있지만, 지저분한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개 다 이런 주사 바늘을 통한 사고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뭐 오염된 혈액 같은 게 뭐 그렇죠, 수혈 그렇죠. 과정에서 네, 생긴다거나 수혈, 이게 다 이제 네, 사고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일 텐데. 네, 뭐 60명이 넘는 환자가 한 의원에서 병원도 아니고 한 의원에서 발생한 것도
것도 참 이례적이고요. 처음에 18명이 발생했다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나왔을 때 주사 바늘을 재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18명이. 처음에는 같은 바늘로 네. 피부를 여러 명을 그렇죠. 찌른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게 60명, 40명으로 늘어나고 66명으로 그 늘어나고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하면서 이제 좀 취재를 해서 알아보니 뭐 그 원장 부인이나 원장이 이렇게 진술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보면 이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옆에 사이드 주사를 놓을 때 이 원장의 습관이 그 리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그 혈액의 역류 현상을 좀 눈으로 확인하고 넣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공기 그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할 때 공기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사기를 뺐다가 다시 넣고 이런 걸 말한다고 하던데. 공기가 유입되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지금 사이드 주사 놓을 때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액을 정맥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늘이 들어간 다음에 이 바늘이 혈관에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주 살짝 바늘을 그 주사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피가 나오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원활하게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같은 거는 뭐 흔히 일반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맥으로 수액, 뭐 가령 뭐 포도당 주사 같은 거를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 놓아서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그 옆에다가 이제 추가로 칵테일 주사 뭐 몇 가지 약을 섞은 거를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주사 수액 줄 중간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때는 굳이 이 역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수액이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군요. 그런 습관이 네. 있어서 뭔가 이렇게 주사기에 있던 게 묻을 수도 들어가고 있고. 그 사람 앞에 환자한테 있던 뭔가가 다시 주사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추정되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좀 정리를 해드린 게 이 수액 주사 자체는 그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났다고 하고요. 사이드 주사만 원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액 주사를 넣는 바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사용을 했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 사이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약품을 섞은 그 수액 주사기 제제? 그 약품 제제도 여러 개, 한 통에 섞어놓고 여러 번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형식으로 이 사이드 주사가 이루어진 거죠. 총체적 난국이네요, 진짜. 총체적 이거. 난국이에요. 네. 예. 불법 조제의 무슨 의약품 제조 현장도 아니고 예를 들면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비타민 뭐 등등 해가지고 한 5가지 주사약을 섞는데 그 각각의 주사약이 가령 뭐 100cc짜리 병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걸 다 섞으면은 500cc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는 A 약병에서 뭐 5ml, B 약병에서 5ml 이렇게 뽑아가지고 칵테일 주사를 만드는데 귀찮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5병을 다 섞어가지고 뭔가 뭉쳐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여러 환자들한테 뭐 줬다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네. 이런 정도라면은 폐혈증 안 발생한 것도 다행이네요. 이런 병원에서. 진짜 이렇게 이거 뭐 이종 보강도 이상하게 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래서 C형 간염 말고도 에이즈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다른 지금 곳에서 폐혈증 하는군요. 안 걸린 게 다행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폐혈증은요. 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건강한 사람은 폐혈증이 걸려도 금방 나으면 끝나는 병이지만 C형 간염은 이건 만성 질환으로 가고 나중에 뭐 간경화나 뭐 간암이나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병이라서 그 참 황당무계한 일인데 이게 뭐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요즘 후진국에서도 후진국에서도 없을. 그래서 네. 이게 그 질병관리본부 발표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이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네.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왔었어요. 네. 서울에 있는 모 로컬 의원에서 C형 간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그게 주사기 재사용 때문이다라는 글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소설 쓰고 있다. 말도 안 요즘 된다. 누가 그 싼 주사기를 재사용을 하느냐. 이거 다 소설이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의사였는데
뭐 그렇지. 그 검사지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 결과가 C형 간염 양성으로 나왔다라는 검사지도 올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그래도 사람들이 좀 믿지를 않았는데 그 의사가 그 글을 올린 게 이거를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고 조언을 구하자고 올렸었는데 그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체를 믿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3일 뒤인 11월 19일에 양천구 보건소에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갔고요. 제보가 들어갈 당시에 구체적인 자료들도 함께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다나의원으로 가서 역학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날 발표로 18명이 이거 그냥 진짜 모르고 지나갔으면은 굉장히 그쵸. 양성. 제보가 없었으면 그분이 이거는 제보 안 했으면 네, 무치 사건이었습니다. 묻힌다기보다 더 늦게 계속, 더 커진 계속. 다음에 터졌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사기가 40원? 보통 뭐 40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40원 안팎이라고. 저희 제약팀에서 알아보니까. C형 간염 치료제는 얼마나 돼요? 그거는 뭐 뭐 1,000만 원 막 이런. 그거는 네. 무슨 이렇게 뭐 복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형 막 다 달라지더라고요. 간염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뭐 어렵더라고요. 유전자형, 뭐 질병의 어떤 뭐 네. 바이러스형 뭐 이런 등등등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뭘 섞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약이 그다음에 값이 수백만 다 원에서 달라지는 수천만 거예요. 원까지. 아이고야.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견했을 때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좋은 약들이 나와서 그것도 다행인 거 완치율은 뭐 98, 네. 9%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질병이기는 한데 그것도 이제 최근이에요.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은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완치율은 굉장히 높지만 그게 완치가 만약에 안 되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다들 의아하실 거. 아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가 40원 있는 아끼려고. 네 의원에서 그런 겨우 40원 아끼자 100원 그리고 누가 아끼자고 계산해 했겠냐. 봤던데 그 40원씩을 아껴가지고 아낀 주사기 액수를 따져봤더니 한 돈 10만 원밖에 10만 안 원밖에 된다고. 안 네. 응. 이거 자체가 미스터리다. 말도 네.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라고 뭔가 얘기가 다른- 나오면서 그 저한테도 모 방송국의 PD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다른 뭔가가 있을 그렇죠. 거다. 당연한 의심이죠. 다른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을 것 같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다. 뭐 다른 이유가 없나라고 캐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금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네, 뭐 그 좀 지역 알려주시죠. 의사회나 이런 좀 아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다나의원 원장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다. 건강 상태도 그렇고 뭐 금치산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건강 상태가 어떤데요? 그러니까 뭐 당뇨도 좀 심한 게 있고 당뇨. 뇌졸중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장 부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 자체로도. 그분이 연세는 몇 살이나 되신 분인가요? 이 원장이? 그런 건 혹시 52세라고 알고 52세면 그렇게 생각 많으신 아니 건 이게 아니네요. 뇌졸중이라는 건 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령 뭐 뇌졸중으로 뭐 다리가 약간 불편하다. 뭐 의료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뇌졸중으로 뭐 이렇게 정신 능력이 조금 손상이 됐다거나 그러면은 의료행위를 하기가 어렵겠죠. 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뇌졸중 뭐 3년 전에 뇌졸중이 네, 3년 중에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은. 아, 장애 장애 2등급 등급이 있어요? 네, 이게 수전증도 약간 있었고 뇌 손상도 약간 있어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이 뇌졸중이나 이런 3년 전에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었을 3년 전에는 뭐 이렇게 혈액 역류를 이렇게 깊게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게 없었고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번 앓고 나서 크게 앓고 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수전증도 좀 있었고 이 혈액 주사기도 재사용 그 이후부터 주사기도 뭐 재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혈액의 역류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좀 심해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하여튼 뭔가 뇌졸중이든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우리 원장님의 판단력이 좀 흐려진 상태였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다나원이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진료는 없이 지금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거의 그 주사 처방률이 90%에 이를 정도면 다른 건 없이 그냥 수액 주사만 놨던 의원으로 알려졌던 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 의사들은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원장 부인이 대리로 가서 보수 교육 출석 가능한가요?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연수교육 질 관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증을 보지 않걸랍니다. 그렇죠. 그냥 가서 왔다고 체크만 하고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 출석 이 문제가 또 이제 되기는 연수 교육 받을 때 또 신분증 대조하는 또 규제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협이 자체적으로 좀 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차차 바뀌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거는 우리 그냥 가서 일단 앉아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그 정도도 못할 하루 종일 정도로. 혹은 뭐 한 반나절 정도 앉아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거동이 좀 힘들고 다리를 좀 심하게 아니, 절었다라는. 근데 그런 얘기도 소문이 있고요. 그 지역 사회에 좀 퍼지고 이랬으면은 거길 찾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셨을 텐데 네. 희한하네요. 그렇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상 그 진료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원장 부인이 했다. 아예 그냥 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이 C형 간염이 발생한 걸 처음 알았던 게 이 원장 부인. 1번 환자가 원장 네, 부인인 네,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건강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스스로 C형 간염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박이네. 해봤더니 직원들도 다 양성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원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줄줄이 다 양성이 몰래 조사한 거죠. 나온 거죠. 환자들 몰래. 몰래.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보건소에서 아.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상한데 이러고는 환자들 네, 몇 명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검사를 해봤다는 했던 거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19일날 역학조사 들어가고 20일날 발표할 수 있었던 게 자체적으로 이미 조사한 있었구나. 결과지가 있었기 결과지. 때문에 그리고 바로 발표한 거였어요. 그래서 황당해하면서 이거 어쩌지 이러면서 의사 커뮤니티에다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다른 되나? 다른 그걸 직원, 알게 된 다른 의사가 올린 거죠. 그렇죠. 아, 거기서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올린 건 아, 아니고. 본인이 네, 올린 네. 건 아니라. 음. 굉장히 황당한 스토리네요. 김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그러게요. 이 부인이 의사는 아니신 거죠? 이거 확실히 좀 네, 의사는 아니고요. 음. 간호사 그러니까 뭐 의사는 이런 아니니까 이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가. 간호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신 거 보면. 근데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라는 네. 얘기는 있습니다. 그쵸. 확인된 바는 네,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라고 하더라도 똑같죠, 뭐. 남편이 네. 그런 의사인 남편이 그런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신과 일단 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금지산자 얘기 나왔는데 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금지산자라는 건 이제는 없어졌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후견자,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제도로 바뀌었는데 하여간 그 의료법에 보면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정신과 감정 진단을 받은 사람은 면허가 발급받을 수가 없고요. 정진가요? 아니요. 아예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취소 만약에 사유가 되죠. 이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요? 예,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데 취소하나요? 아니 물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 면허 재발급은 또 가능하죠. 일단 취소라는 거죠. 재발급.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료를 보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 이 어떤 그 본인이 스스로 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스스로 면허의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보건당국에서 면허에 대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지금 보건소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또 이게 그 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면허는 굉장히 아니 뭐 지금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경우에 면허 취소는 거의 당연하다는 당연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 상황인 예. 거고 왜 그랬는지가 지금 뭐 그 의료기관 업무도 지금 폐쇄돼 있죠. 그렇죠. 예, 네. 보건소 할 수가 있고, 네, 예. 안 되죠. 지금 면허 취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민사, 형사 되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민사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제기가 되겠죠. 이렇게 막대한 환자들이 이 간염 환자, 이 환자들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거죠? 보험급여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건 의료사고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보험기부가 원래 안 돼야 안 돼야 되죠. 되는 거죠. 예. 건강보험 급여가 안 돼야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 나네. 뭐 하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판결 받기 전에 네. 자기 그럼 돈으로 일반 해야 급여 된다는 진료비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억울하잖아 너무. 그렇죠. 일단 건강보험에서 좀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나요? 네, 뭐 그렇게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에 너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료사고라고 한다면은 그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니 근데 원래 의료사고를 당해서 뭐 합병증이 생겼을 때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일단 건강보험은 되잖아요. 일단은 되죠. 원인을 잘 모르니까. 네. 원인을 그러니까 잘 모를 한참 때는. 지난 다음에 그게 네.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지언정. 근데 이거는 원인이 이미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하기가 좀 아니야, 힘들 수도 그랬- 있다.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해 놓고 그렇죠. 공단에서 원인을 제공한 병원에 네, 나중에 대해서 처리해야 보상을 되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그렇게 건강보험 될 수 적용을 있군요. 지금 네. 못 받은 치료에 적용을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좀 것 같아요. 적군요. 예.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비급여 약도 많고 네. 또 그 환자의 질병 상태나 환자의 어떤 뭐 유전자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죠. 비싼 아, 약들을 예. 써야 되는 그리고 지금 경우도 얼마나 있고 더 해서. 있을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지금 몇천 명이 네. 아직 검사도 못 받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게다가 치료비만 문제인가요? 지금 C형 간염이라는 게 뭐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뭐 등등등등 와. 정신적 충격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치료비 플러스 알파잖아요. 위자료 그렇죠. 같은 거. 네. 와, 근데 이분이 감당을 못 하겠죠. 감당을 감당 못 할 못할 것 것 같은데. 네. 어쩌죠? 되게 황당한데요, 환자들도? 아니 이게 그렇죠.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주사기를 제사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뭔가 지금 아낄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인데 그거를 그걸 아끼자고 아끼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메르스하고 좀 약간은 유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가요? 그죠?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뭔가 집단적으로 이 감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국가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이 의사의 어떤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갈 보면 수는 또- 있지만 실제는 그게 그렇게 돼서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서 어떤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은데요, 예, 이거는. 메르스 자체도 사실은 지금 법은 있는데 실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가 안 돼서 과연 일반 환자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느냐도 약간 의문인데 요 사안은 그거는 뭐-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이 의사의 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충분한 자력이 안될것 있지는 같은데.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뭐- 보상을 못 받는다고 예, 하면 이게 보상은 아니고 배상이죠. 배상. 배상인데 환자들이 지금 저도 유사한 사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서 한 2, 3억 정도의 판결금이 나왔는데 환자 이- 한 명당 예, 병원 원장님이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구나. 그래서 파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그냥 파산 예, 그러면 이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있죠. 예. 중재원도 거기 있고. 보면은 그 47조에 보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는 게 있어요. 잘들 모르실 텐데. 그래서 그 소비자원이나 중재원에서 중재원, 이제 네. 결정이 났는데 그 병원이 돈이 없다. 그럼 일단 이 대불제도에 대불기금이 있습니다. 대불기금을 통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뭐 나중에 이 분쟁조정원에서 구상을 병원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민사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불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환자가 요청하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가 요청하는 근데 거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 사고인가요? 아니면 이게 계획적인 이건 범죄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범죄든 뭐든 간에 의료 사고죠.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근데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좀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중상해로 갈 건지 의료사고는 네. 잘 모르고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닐 때 의료사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얘기한 게 이분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황이면 그럼 또 얘가 달라질 수도 있는 약간. 예. 네.
정상 참작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그건 그러니까- 책임 감경 여부에 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 했잖아요. 몇 년 동안. 네. 몇 년인가니까 네, 그리고 했는데. 또 부인까지 가세를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예. 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법원에서도. 네. 미필적 업무상 과실이라 보기는 너무 행위 방법이라든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칵테일을 조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또 그러네. 그거를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주사기를 그렇게 한다. 이거는 헌거를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분도 그러니까 아니고. 이상해. 음. 그 이쪽 C형 간염 전문가들은 이게 이 예. 원장이 이제 C형 간염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염두나 이런 거에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는 주사기가 아닌 사이드 주사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아니 이건 그래도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전문가가 하더라고요. 아니라도 의사가 그 정도 지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이게 시험 간염이 미국에서 있을 만약에 수도 발생을 했다 그럼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의료계 내에서만 보면 또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의사는 면허 취소하고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고 이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엄청 미스테리라고 부를 정도로 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와. 참, 뭐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성 있죠. 가능성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부인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죠. 무면허 네. 의료행위. 네, 체열도 지시했었던 거고 그런 거가 검사를 있고. 냈었던 거고. 그리고 원장도 하여튼 이거 막 하여튼 일파만파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얘기 나올 거니까 의사들 질 관리 나오죠. 당연히 얘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거 봐라. 실 관리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면허갱신제 지금은 면허갱신제 뭐 숱한 우여곡절 끝에 도입은 됐지만 사실상 그냥 우리 저 운전면허 적성검사 그렇죠. 하듯이 아주 느슨하게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수교육 보수교육만 그렇죠. 받으면 되고 이거는 더 뭔가 조금 확인하는 이 사람이 정말 진료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겠죠. 이게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연수교육만 제대로 이렇게 걸렀어도 그 단계에서 이게 어느 정도 제재가 그 수준에서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수교육까지 대리로 그 원장 부인이 갔었던 거면. 근데 연수교육 그러면 본인이 참석했으면은 연수교육 누가 어떻게 그걸 또 판별해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연수교육 그래서 아까 잠깐 또 말했지만 연수교육 할 때 더 철저하게 신분 확인해야 되는 앞으로는 저 공항에 있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지문 찍고 들어가야만 연수교육 평점 인정되고 이런 식으로 또 가자고 누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수교육의 문제가 아니라요. 연수교육 그러면 이분이 연수교육을 가서 네. 제대로 평점 받았다. 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또 딴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연수 평점만 따면은 무조건 면허를 연장해 주는 것도 잘못됐다. 더 복잡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게 보건소에서 이 원장이 장애 2등급을 받았다는 걸 2012년에 받았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럼 왜 보건소에서 그걸 확인을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장애 2등급이 있다면 뭘로 장애 2등급을 받았는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적합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네. 예, 한 뭔가, 번쯤은 네. 봤어야 되지 해봤어야 않느냐. 되는 이런 정신과 얘기도 진단을 있더라고요. 받아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장애도 그거 안 했다.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또 국가 배상 사유가 되는 거죠 또. 아이고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거 할수록-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의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을 받아서 제출을 해서 면허 갱신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벌써부터 면허 갱신제도 얘기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앞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송수영 기자는 저 다나 의원 계속 취재하러 이제 나가야 된다고요? 예. 네, 지금 당장 뭐 그건 아닌데 그런 걸로.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의료계에서 의료 일원화의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한의사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공표가 됐죠? 이게 뭐 지난 23일이었는데요. 네, 내부적 논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를 해버렸어요. 네. 예, 아이고. 대회실에서 의료 일원화 관련 토론회가 됐는데 이제 의사협회랑 뭐 이제 의학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의협과 대한의학회 의료 일원화 추진 원칙 안을 공개를 하면서 의료 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일원화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딱 토론 자리에서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안도 몇 가지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제 의료 일원화 공동 선언 순간부터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및 의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 착수. 의료 일원화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 영업 침범 중단. 어이구야. 그다음 의료 이원화 제도 부활 일절 논의 금지.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그날 발표가 좀 됐는데 한의대생의 의대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의대 교육 과정에 한의학 강의 개설하고 현 한의대 교수를 의대에서 채용. 그렇게 돼 있고요. 한의대 재학생 중 한의사 되길 원하는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대 존치 후 한의대 폐지.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명합 면허 통합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되고자 할 때는 단일 면허 의사 배출 후 일정 교육 후 의사 자격 부여. 그다음에 한의사나 한의대생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하기로 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할 시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서 한의사 삭제. 이렇게 주장을 그날 통일의 자리에서 발표를 쭉 하셨거든요. 네. 이게 토론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냥 정견 발표. 이런 걸 이제 발표하고 이제 논의해 보자 이제 토론했겠죠. 그때. 그럼 이건 찬반 논란, 찬반 이거잖아요. 이게. 그날 이제 엄청난 그래서 반대 의견 뭐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네. 주장해온 사람이긴 하지만 표현이 상당히 좀 거칠고 과격한 편이네요. 예, 거기 그때 뭐 대한개헌의협의 회장님이 노만효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나요? 이게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예. 일원화 특위 구성이라는 게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정책 아젠다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건지 일단 의문이 좀 들고 일원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지 이렇게 논의돼야 하고 의협 입장도 따로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2025년인지 30년인지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좀 이걸 대해서 이뤄나가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역시 식견이 있으시고 점잖으시네요.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절차라든지 아젠다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다 의논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공개적으로 할 거면 절차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크게 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예. 저도 개념의료라는 책에다가 크게 보면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느낌상 이거는 이제 정부 쪽에 또 정부가 그럼요. 사실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해야 건데 되는 거죠. 정부나 법도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고 정부, 예. 국회, 그다음에 상대 또 파트너, 이해 당사자인 또 한의사 뭐 이런 쪽하고도 사전에 좀 이렇게 매끄럽게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의사협회 강당에서 모여가지고는 2025년 이게 숫자까지 하겠다. 딱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흔히 속된 말로 이제 멍미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죠.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오히려 안 하겠다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 이래버리면 이렇게 누가 해버리면 누가 앞으로 거기에 논의가 같이 논의에 들어올 겁니까? 이미 결론 다 내놓고. 그러게요. 게다가 이 발표자는 주제 발표하신 분은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의견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날 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의료 일원화는 한의사를 면허 제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아이고야.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의료 일원화라는 건 당연하죠. 그럼 뭐 한의사라는 게 없어지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한의사로 통합될 수는 이게 딱 듣기에 따라서 한의사를 다 말살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런 느낌으로 와닿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추무진 회장님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왜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잖으신 극단적으로, 분인데 점점 예. 좀 거칠어지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쪽 판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나온 대표도 재밌는 말 했네요. 네. 뭐 이렇게 의료일원화는 지금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북한이 망할 것으로 보고 흡수 통일을 요청하는 상황과 같다. 이런 비유를 뭔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망해가는데. 우리도 망해가는데 저쪽 망해가는 북한 보고 야 일로 들어와서 우리 흡수 통일해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의료일원화가 추진되면 한의사만 의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무너져가는 한의사를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그럼요. 지금 의사가 너무 힘든데.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든데 저쪽까지 이제 넘어오겠다. 네, 한의사들도 다 의사 시켜주면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위기감이 그렇죠.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다 한의사 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프라이드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젊은 분들 혹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뭐 한국이 망해가는데 북한 뭐 흡수통일 이런 저 비유도 나왔습니다만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북한 변수가 또 의료 일원화 내지는 의사의 숫자 조절 요런 수급 상황하고 또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또 변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가 또 이제 되면 제가 많이 필요하니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젊은 이제 학생들이나 의사들한테 그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아직 안 간 친구들은 뭐 흡수통일 통일 남북 관계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면 니네 군복무를 저쪽 가서 할 북한 수도 지역에 있구나. 가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강도 뭐 이쪽에 가. 예, 그쪽에 우리가 가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누가 가겠니? 군의관 공보위들이 갈 거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의료 일어나 어려운 주제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굳이 우리가 보자면 뭔가 좀 이렇게 논의를 액션 논의 뭐 논의를 이런 본격적으로 거는, 해보자라는 거를 그런 시작했다는 뉘앙스는 차원에서는 돌 짚고 날렸다 이거죠. 네, 그런 예. 면에서는 뭐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조금 세련되게 시작을 수도 있었을 했으면 텐데.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예.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까요?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자, 국내 의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가장 그래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지역은 중국이죠. 그렇죠. 예. 네. 제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논의 중입니다. 아직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죠. 네. 잘 뭐 국회에서 뭐 합의했다는 아닙니다. 여야 아직 안 합의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됐다는 부대 조건이 얘기도 있는데 있고, 뭐 네, 우회로 복잡하죠. 네.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를 뭐 금지한다 등 그러니까요. 뭐 논의 이제 중이죠. 논의 네. 중입니다. 예. 자, 뭐 중국이 이제 의료 수준이 아무래도 좀 우리보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고 또 그렇죠. 돈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근데 중국이 또 이 가장 비즈니스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료 같이 뭔가 사람이 직접 서비스.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업은 더 어려워서 이미 중국 갔다가 이제 망한 의료기관들도 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관심이 많은 게 중국 진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청년회사에서 한국의료수출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의료시장의 최근 동향과 한국의료 중국 진출의 명암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네. 지난주에 개최를 했죠. 그렇죠. 예, 예. 성황리 맞췄죠? 성황리. 예, 엄청- 생각보다 엄청 막 성황리였죠.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꽉 찼어요. 5만 원이라는 등록비가 있었는데 130명 정도가 그렇죠. 참여를 그 했어요. 강당이 꽉 차가지고 네, 네. 거의 장소가 꽉 찼죠. 관심이 자, 많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예, 대충 대충, 토론회의 맥만 분위기, 좀 짚어서. 스케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김변도 토론자로 참여를 네, 했죠. 네, 그렇죠. 요즘 뭐 그렇죠. 예. 녹음할 때 빼고도 자주 봐요 우리는. 그러게요. 예. 좋아요. 자주 껴줘서 고마워요. 아이 별 네. 말씀을.
자, 곽 기자가 몇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해놨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했던 저희가 그날 한 이제 100분 정도 예, QA 세션을 100분 가졌잖아요. 토론 때 네. 나왔던 질문 위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좀 짜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요거네요. 중국 진출 파트너 어떻게 구해야 하나? 예, 이게 이제 처음 파트너가 나왔던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 예. 어떻게 하면 좋은 파트너를 구하냐? 뭐 어렵죠. 네. 이거. 일단 거기 나오신 분들도 네. 어렵다. 음. 거의 뭐 운에 가깝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죠. 예, 초반에. 예. 이게 우리가 파트너는 항상 그 전문적인 그 선시장에 그 요새 많잖아요. 뭐 이렇게 중개해 주는 사람들. 결혼 정보업체. 정보업체. 네. 예, 정보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특히 요새 중국이 그 자본시장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의료 요구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 그 어떤 그 회장 체어맨들이 날라와가지고 이날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이날도 왔었죠? 이날도 한 명 왔었죠. 네. 무슨 1조 몇천억 자산을 네. 가진 회사의 회장이 직접 왔었죠. 이 네. 토론회에. 그리고 암암리에 이런 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제 그 큰 컨설팅 회사라든지 법률 회사라든지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아름아름 그 파트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도 사실 여러 종류인 게 단순히 뭔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하는데 일을 같이 할 파트너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쪽에서 중국 쪽에서 돈을 왕창 투자해가지고 네. 우리 들어와서 니네 뭐 우리랑 좀 해라. 같이 우리도 해달라 하자. 뭐 네. 이런 파트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한 2012, 3년 전에는 우리가 가서 파트너를 약간 찾았어요. 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허가 받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인허가. 찾았다고 하면 인허가. 최근에 그 이후에는 중국 쪽에서 오히려 우리 쪽 아, 파트너를 찾는 경우들도 오는군요. 커지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뭐 수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 부동산 개발 뭐 예, 예, 아파트 예, 짓고 예.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그 택지 개발 조건 중에 거기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시설 같은 게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부동산 개발 게다가 이제 또 그 부동산 개발하는 부동산이 가령 뭐 중산층 이상 좀 고급 아파트 이런 사람이라면 좋은 병원이 있어야 그럼요, 예. 분양도 잘 되고 그 동네 뭐 저 땅값도 올라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이제 뭐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와서 한국의 의료기관들을 돌면서 니네 우리 동네 안 올래?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얘기를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으로 비유를 하자면 결혼 정년기에 있어서 이제 뭐 이런 거잖아.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파트너를 찾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 않다. 네. 그렇게 이런 비유하니까 또 알선 이게- 업체들이 많아졌고요.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준비만 돼 있으면 막 지금은 자기는 자유분방하게 놀고 싶은데 갑자기 와서 결혼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네네. 아직 전 더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 성형도 다 안 했는데 아하. 살도 안 빼고 그러네. 아하. 요럴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처음부터 한번 결혼을 잘하자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살도 그런 빼고 분들이군요. 예. 외모도 가다듬고 네. 운동도 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적기죠. 네. 그 참 재밌는 그러니까 표현이네요. 김면 말씀은 옛날처럼 무슨 중국에 가서 파트너를 수동으로 찾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이제 준비만 잘 해놓고 좀 내실을 다져놓으면 그럼 예쁜 여자가 찾아온다는 알아서 얘기죠, 뭐 오히려. 이렇게 그럼요. 온다, 저 뭐 오늘 이런. 3시 반에 저희 법인에 중국에서 그 회장님, 병원 관계자 이런 분들이 와서 미팅 한번 하자고. 그러시군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세승도 중국 관련 진출 비즈니스 뭐 이런 거 좀 네, 관여하는 계속 게 몇 개 해왔죠. 있죠. 예. 네.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그쪽에 와서 우리를 찾는 네, 이런 제가 지금 상황이 말씀드렸잖아요. 되거든요. 2012년, 10년 기준으로 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활용을 했던 거라면 지금은 중국이 활용하는 당하고 있군요. 상황이죠. 우리가 활용을. 이게 진짜 바뀌었어요. 김변은 결혼하기 전에 좀 많이 놀았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공부했죠. 저는 그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법고시 사법고시 합격하기 전에는 네. 그냥 미생 중에서 제일 하등급이죠. 합격한 시점하고 결혼 시점까지는 몇 년의 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라서 그냥 예, 그걸 굳이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날 이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어렵다, 운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만나고 있는 사귀고 있는 아니 사귀어볼까 하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뭐 네. 코트라라든지 그렇죠. 영사관 통해서 영사관 꽤 얘기는 많은 좀, 정보를 예. 아, 처음 그거는 들었는데, 이제 네. 그거죠. 왔어요. 이제 왔어. 말하자면은 이제 같이 해보자고. 선을 보자고 네. 왔고 딱 봤더니 괜찮아. 예. 근데 얘가 과연 옛날에 좀 놀던 앤지 예. 놀아서 이렇게 아까 우리 한번 다나 갔다 의원처럼 왔는지 뭐. 예,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레퍼런스 책 또는 크로스 책 뭐 이게 해봐야 뒤에 되니까. 기본 사항 체크인 거죠. 체크죠. 이거는. 그런 것들은 코트라나 뭐 이런 데다가 보구조사. 예. 할 수 있는 거고 원래는 뭐 너 건강 검진 결과 그렇죠, 갖고 와봐라 막 이제 이런 게 요새는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네. 기업들도 이제 저 재무제표나 이런 게 다 공개돼 있을 공개되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코트라나 영사관 통하면 영사관들이 특히 요즘은 일을 잘한다고 일단 그러더라고요. 공개된 IPO에 돼 있는 공개된 기업들은 공개 시장에 다 올려놓게 돼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그리고 비하인드로 이 뒷조사라고 하죠 흔히. 예. 조사. 네, 그다음 평판, 네. 레퓨테이션 평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사관이나 코트라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병판. 자, 국내 기관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국내 기관의 중국 진출이 여러 단위의 여러 종류의 그렇죠. 기관들이 네.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학교법인 또 의료법인 개인. 뭐 개인 의원 뭐 개인 사업자 심지어 뭐 개인 투자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각각의 경우에 다 중국 진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김변께서 말씀을 좀 하셨죠 이거 네. 관련해서 근데. 네. 네. 예. 뭐 합법도 없고 불법도 없고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뭐 일단 해외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료법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제의료사업 말씀하셨죠. 지원법이 예. 그렇죠. 이제 나와서 맞습니다. 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최근에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조금 막 해외 하고 싶어하니까 지금. 진출에 네. 대해서 펀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엄청 때문에 하고 있죠. 일단은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어떤 단위가 됐던 나가는 거는 나가는 문제가 건 없다. 가능한데 다 가능하다. 여러 가지 예. 단추를 잘 깨가지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뭐 선보러 나가는데 다 나갈 수 있잖아요. 스레퍼 싣고 스레퍼 나가느냐. 싣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양복 입고 나가느냐 뭐 차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 나가면은 그건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요.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력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스스로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네? 준비도 좀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논의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어? 그렇죠. 예.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몰래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몰래. 되게 요새 중국 진출하려면 로펌하고 또 상의하죠.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반드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법상 아니 관계돼 있는 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뭔가 하는 좀, 게 이익이 되라는 일단 거죠. 나간다는 뜻은 그 우리나라 의료법 아니라 외국한 외국법을. 거래법에 따른 외국한 해외 거래법. 직접 투자예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 그래가지고 일단 돈이 나가야 됩니다. 아까 피가 섞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네네. 그래서 감염이 이루어지듯이 나가려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환 거래 규정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체크를 해야 우리가 돼요. 돈을 안 내고 중국 돈으로 우리는 뭐 현물 뭐 이런 것만 뭐, 사람만 그건 투자하고 말뿐이고요. 이렇게. 예, 그거는 그 얘기도 그거랑 똑같아요. 나왔었죠, 나는 네. 그 선보러 가서 선보 와서 결혼을 하겠는데 잠은 다른 사람이랑 자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나도 내고 저쪽도 내는 거지. 나는 다른 거 내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신 전문가분들도 이 현물 숫자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법적으로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능한데 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법적으로 안 된다는 아니요, 뭐 법적으로 안 그만은 되는 건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현물 출자라고 하면은 현금과 동일하게 네. 원래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돈과 비슷한 현물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이랑 똑같은지 여부를 누군가 그러니까 감정을 해줘요. 그걸 하기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중국에서. 감정받기도 네. 어려울 뿐더러 우리나라도 똑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현물 출자를 법원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법원에서 심사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3년 걸린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3년 짧은 그러면은 3년 뭐 기본. 사업 계획에 엄청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토론회 때 길게 얘기가 나왔지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단 현금이 들어가야. 예, 중국에서 받아서 다시 투자하더라도 하여튼 그렇죠. 우리 쪽에서 뭔가 나가는 돈은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 얘기가 많이 많이 나왔었죠.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중국에서 돈을 벌면
그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느냐? 아직도 가져오는 이거를 데 문제가 궁금해하시는 있느냐?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굉장히 같더라고요. 10년 전에도 나왔던 네. 질문인데 네. 지금도 나왔어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음. 시집 가면은 친정에는 못 오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네. 정상적인 절차로 돈을 송금을 벌었으면. 해서 돈을 벌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중국하고도 조세 협약이 다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네. 방지에 관련된 그것도 부분들이 있다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다 있어요 절차들은. 근데 거기서 조금 뭘 좀 세금을 아끼거나 아까우니까 뭐 이 이제 꼼수들을 부리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질문 자체가 중국에서 번 돈 국내로 몰래 꼼수로 들여올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중국에 삼성전자도 나가 있지. 모든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도 못 갖고 오는데 나가겠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야. 세금 그렇죠. 안 내고 뭔가 야로가 있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살짝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의 질문이었는데 10여 년 전에는 네, 가방에다가 넣고 갖고 들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폐가 망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방에다가. 네. 뭐 세율이 특별히 황당무계하게 높거나 이런 것도 전혀 그렇지는 없죠. 않죠. 네. 네, 10% 또 조세 10% 협약이 정도라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좀 10% 원래 거기가 20%가 현지민이면 20%인데 조세 협약이 있으면 10%로 경감되는. 뭐 순이익의 10% 이렇게 그날 말씀. 한중 FTA가 되면은 조금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한중 나왔었죠. FTA 이런 사안들이 더 논의가 되겠죠. 네. 결국 과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 외자를 유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중국에서 이 외자를 유치해야 될 만큼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현재. 중국이 10년 전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렇죠. 달러 보유고가 돈이- 최고 높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미. 이미 뭐 외국 돈 지금 US 중국은 달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죠. 중국은 그 달러를 갖다가 해외에 나가서 간접 민자 이런 데다 다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굳이 외국 뭐 자본을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기술력이라든지 영업 노하우 그런 이런 거죠.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날 김명태도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그냥 가서 공짜로 이렇게 주고 이러지 말고 네. 그걸 꼭 수치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그렇죠. 받는 노력이 좀 그럼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플랫폼 기술들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퍼주지 말고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또 경쟁을 시켜요. 우리나라 병원들을 그러면서 그 기술이나 이런 걸 무료로 이전해 주는 데랑 손잡고 하겠다. 머리를 쓰는 그래 놓고 그거는 싹 빼먹고 버리죠. 요런 아주 그냥 그 혼인 신고 안 하고 살아보고 단물만 쪽 빨아먹고 버리는 경우들. 진짜 요런 나쁜- 경우들이 있을 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준비한 거야? 그거 지금? 그 네. 선 보는 거부터 저 결혼. 요거는 준비를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제가 10몇 년간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아.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남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는군요. 네.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지금 네, 돈 내고 지금 받아야 되는 거를 지금 방송 통해서 공짜로 지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잠자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음.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좋기는 한데, 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 우리가 가면 옛날에는 왜 중국 가면은 그냥 건강보험 같은 게 거의 없던 나라니까 그냥 비보험으로 비보험, VIP. 최고 VIP 네. 제일 부자들만 해서 비싼 병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제 점점 그게 좀 달라져가지고 보험 환자도 봐야 된다. 봐야 되죠. 예. 네. 그리고 중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숫자가 꽤 늘었죠. 얼마 지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막 그 상해에서 최초의 이제 중국의 건강보험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입자가 몇 명이나 이랬더니 뭐 13억 중에서 뭐 몇백만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몇백만. 근데 지금은 몇 억 경제 단위로 수준이 이제 굉장히 올라갔기 올라가서 때문에요. 예. 무시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보험 환자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용이나 비급여 부분은요 결국에는 마케팅 싸움이거든요. 그 돈 먹고 돈 먹기잖아요. 거기 그 자본력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지 자본력을 따라갈 예. 수가 없구나. 이 돈이 너무 많아요. 음. 이미 중국에. 참.
근데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 국내 의료기관들 사실 돈 없어요. 돈 없죠. 네. 당연히 없죠.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우리 병원하고는 이게 게임이 상대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다릅니다.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 비영리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투자 지금 안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호주머니 돈 갖고 나가는 건데 네. 게임이 안 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쁘게 생겼고 또 나왔다 또 결혼 그렇잖아. 비유. 근데 네. 집은 가난해. 결혼 비용이 없네.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은데 예, 가정일도 잘하고. 근데 근데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지게 저런 가난해. 저런. 그래서 안타깝네요.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야. 어찌 보면. 그게 우리 병원이야 지금.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TV에 나오는 그런데 줄거리가 혼인신고도 있잖아요. 못하고 살다가 버림받아 막 이런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지참금을 많이 받아야죠. 지참금을 네. 받아야 뭐 인도나 뭐 어디 가면은 그 예, 갈 때. 데려가려면은 뭐 소 몇 마리 줘야 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 지참금을 왕창 받아가지고 가서 그 집을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지 지금. 그렇지. 그렇네. 그래야지 이제 끈끈해지는 거지. 세브란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예, 예. 예. 이해하기 쉽죠. 예. 예, 이렇게 이해하기 야. 쉬운데 지참금을 많이 받은 다음에 꼭 명의는 공동 명의로 네.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못 버리게. 그리고 세브란스가. 혹시 버림 받더라도 많은 위자료, 반은 가져가죠. 그렇죠. 재산 분할을 그러니까 받을 그 수 지분을 있도록. 빼려면 네.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면 그곳을 몇 배로 튕겨가지고 그 돈을 꼬라박지 않으면 아니면 나한테 주지 않으면은 네. 난 못 나간다. 버틸 수 있는 법적인. 그렇죠. 그리고 그날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입지 선정. 이거 참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동네의원 하나 개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렇죠. 무슨 대학병원을 하나 지어도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병원은 장치 산업의 일종이니까. 그렇죠. 근데 옮길 이제 수가 없으니까. 예, 중국은 워낙 땅덩이 넓어가지고. 넓어가지고. 자, 그래서 단순히 뭐 사람 많은 곳, 돈 많은 동네 해가지고 북경 상해 진출하면은 안 된다는 당연한 큰일 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그쪽에는 경쟁도 치열하고 중국의 또 현지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달라붙어 있기 뭐 때문에 그날 레드 나온 오션이다. 거, 왜냐면 북경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슈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 뭐 하시는 그런 분도 얘기도 있었고. 있었고. 뭐 허가도 잘 안 내주고 네, 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 그렇죠. 부담도 높고 상해도 뭐 이미 비슷하고. 훌륭한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쟁력이 좀 그래서 떨어질 이제 수 있죠. 잘 찾아보면 아직까지 뭐 수천만 명 뭐의 배우 인구를 가진 지역인데 없는. 좋은 병원 없는 데도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령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산이나 분당이나 신흥 뭐 판교라든지 그런 게 뭐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네. 중국에. 분당 일산에는 병원 많아 이미. 아,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보면 네, 서울만 네.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사실 뭐 지난 세종시라든지 한 10년, 세종시. 10년, 20년 뭐 그 사이에 새로 지은 뭐 대학병원 큰 병원들은 다 신도시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씩 거기 붙잡고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구별 단위계획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먼 학교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그때 병원도 그런데 꼭 들어가죠. 예. 깔끔한데 음. 예. 그 중국은 뭐 도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경 뭐 200-300km 이렇게 원 그리면은 뭐 쉽게 뭐 5천만 뭐 이런 분위기로 인구 단위가 인구가 뭐 틀리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입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래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네. 돼요. 하여튼 결론이 네. 우리가 저 나의사에서도 건강 상담 하다 보면 결국은 결국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인데 이날도 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라. 근데 마지막이 그것이었죠, 이제. 일단, 지금 뭐 공부 많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좋지만, 일단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가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한마디라도 해봐야지 이게 느낌이 오지, 그냥 이렇게 듣는 얘기만으로 어설프게 생각해서 가면은 큰일 난다. 이런 말씀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하실 때 몇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나가서 그 얘기를 바보됩니다. 토론회 네. 때 하지 그랬어요. 처음 비운 때. 재밌었을 결혼하고 텐데. 똑같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토론의 격식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날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딱딱했어요. 뭐 그렇죠. 예. 국장님도 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복지부에 네, 우리 보건산업정책국장. 신임 이동욱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제가 딱 봤을 때도 전문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패널뿐만 아니라 오신 분들도 그 현장에.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렇군요. 상황이고 지금 이거 들으시는 우리 희구라 애청자분들은 이게 그런 일이 있어? 음.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표현을 했는데 좀 어색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요, 재밌었어요. 네. 네. 쏙쏙 들어오는. 그럼요, 예.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이미 자타가 네.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갈수록 나빠져가지고 의사들이나 병원들이나 다 고민이 많고, 그리고 우리 조그만 나라니까 수출로 일어난 나라이니까 앞으로도 해외로 나가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우리 의료가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외화도 벌어오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신문사도 열심히 해야겠고요. 김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키 메시지, 결혼할 준비가 돼야 준비를 된다. 좀 하셔야 된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면 괜찮은 파트너는 상대자가. 찾기가 쉬워진다. 그렇죠. 그런 수신 이야기. 제가입니다. 수신 제가. 음. 예. 자기 스스로 그리고 네. 이상한 꼼수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중국은 이제. 네. 네. 관시 이런 걸로 이제 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나갔다. 예. 아.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던 토론회였습니다. 자, 오늘 이슈 내망현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최근에 참 댓글 많이 달렸었는데 우리 곽성순 PD가 바빠가지고 대본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좀 몰아가지고 좀 다음 주에 제가 스페셜로 한번 그런 좀 얘기들을 몰아가지고.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1월 27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